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BBC에서 가장 냉철한 시각으로 세계를 분석하던 탐사보도 기자가 최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녀는 불과 5년 전 한국 사회의 그늘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수많은 비판을 쏟아낸 인물이었고, 한국을 비합리적이고 숨막히는 경쟁 사회로 묘사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갑자기 내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본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단독 보도 취재를 시작했어요.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입에서 BBC의 보도는 틀렸다는 말까지 나왔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윌슨입니다. 그날 오전 9시 30분 편집국장 데이비드로부터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BBC 본부 12층 편집회의실에 도착하니 편집진 간부 5명과 법무팀 변호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소셜미디어 게시물들과 시청률 분석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료 묶음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9년 제가 제작한 BBC 다큐멘터리 한국 사회의 그늘이었어요. 당시 저는 6개월간 한국에서 취재하며 극심한 경쟁 문화, 과로사 문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 작품은 영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여러 언론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 3개월간 영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다큐멘터리와 정반대되는 한국의 모습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지갑을 분실해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 대중교통에서 노약자를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나서서 돕는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제 다큐멘터리와 현재 회자되는 한국 이미지를 직접 비교하는 게시물들이 급증했어요. 일부는 BBC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왜곡 보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18세에서 35세 영국인의 BBC 뉴스 신뢰도가 3개월 만에 18% 급락했어요. 데이비드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이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BBC가 과거 보도했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사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명확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서 과장된 한국 이미지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제 다큐멘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BBC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런던 외곽 브롬리에서 소규모 전기 설비업체를 운영했어요. 저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지만 제가 11살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진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파트너가 아버지의 20년 지기 친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희는 집도 잃고 런던 동부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경제적 파탄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아버지를 믿고 돈을 맡겼던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를 원망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저는 사람의 선의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란 저는 타인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소셜미디어 찬양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왜 제가 2019년에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오후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은 이틀 후였어요. 한국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며 체계적인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며 실제 한국인들의 도덕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번 취재가 BBC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제 기자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5년 전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습니다. 당시 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진실을 조명했다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흔들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출구로 향하는 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로비에서 가방을 정리하던 중 노트북이 든 검은색 캐리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5년간 축적한 취재 자료와 이번 한국 출장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계획서가 들어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영어를 제대로 하는 직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취재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든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공항 곳곳을 저와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분실물 센터로 가서 신고를 도와줬습니다. 한국어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접수 과정을 도왔어요. 분실물 센터에서 찾지 못하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CCTV 관제실로 가서 영상 확인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청소 직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며 가방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소 직원 한 분이 제 가방을 화장실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알려줬어요. 가방은 완전히 무사했습니다. 노트북과 모든 자료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여성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저에게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완전히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인간 본성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계속 그 일을 되돌아봤어요. 혹시 관광 홍보를 위한 연출이었을까 생각해봤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본격적인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도적으로 지갑을 떨어뜨려 한국인들의 정직성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동 한복판에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카메라를 가방에 숨겨두고 녹화를 시작했어요. 번화가 중심부에서 일부러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갑 안에는 상당한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넣어뒀어요. 약 40초 후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다음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저는 그가 지갑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들의 기억 때문에 인간의 탐욕을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제 뒤를 따라오며 지갑을 건네줬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말했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떨어뜨린 걸 봤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홍대 앞에서 실험을 반복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 주변을 살폈어요. 저는 숨어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들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점원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지갑을 맡기고 나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편의점은 분실물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제게 지갑을 돌려주며 신분 확인까지 꼼꼼히 했어요. 하루 종일 진행한 4번의 실험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검토했어요. 카메라에 담긴 한국인들의 행동은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과 연이은 실험 결과가 제 기존 믿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일상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시작해 여러 노선을 이용하며 한국인들의 공공질서 의식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오전 8시 30분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런던의 튜브만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전동차가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또 다른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의자에 두고 다음 역에서 내린 척했어요. 실제로는 다른 칸으로 이동해 숨어서 관찰했습니다. 가방 주변에 앉은 승객들은 가방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심지어 한 승객은 다른 사람이 가방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가방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주변 승객 중 한 명이 저를 보자 가방을 가리키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방 주인이 돌아왔다는 뜻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관찰을 시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복잡한 환승역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연기해봤어요. 지도를 들고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한 대학생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영어로 어디를 찾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짜 목적지를 말했고 그 학생은 휴대폰으로 길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저와 함께 개찰구까지 걸어와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오후에는 대형 쇼핑몰과 공원에서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코엑스몰에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어요. 휴대폰을 푸드코트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간척했습니다. 약 20분 후 돌아왔을 때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족이 저를 보자 휴대폰을 가리키며 안심하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가족들로 붐비는 곳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카메라가 든 가방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벤치 근처를 지나갔지만 가방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조깅하던 남성이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가방 주인을 찾기 위해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15분쯤 지나자 공원 관리사무소로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하루 종일의 관찰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질서 유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자발적 도움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연출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한국인들의 행동은 진짜였어요. 연기나 가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철저히 관리된 사회의 모습인가? 영국에서 받은 임무와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런던의 편집국에 중간 보고를 해야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취재 4일째 오전 8시, 런던 편집국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답변을 고민했습니다. 4일간의 관찰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지갑 분실 실험 3차례 모두 소유물이 주인에게 반환되었어요.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실험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을 연기했을 때는 여러 명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했어요. 오전 10시에 데이비드와 통화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런던은 새벽 2시였지만 그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실험과 관찰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주문했어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찾아내라는 지시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처음으로 내적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 본사에서 기대하는 보도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북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동네에서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북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같은 실험들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지갑을 주워준 사람은 60대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주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30분 후 파출소에 가져다주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저녁에는 영등포 지역으로 갔습니다. 유흥가 근처에서 실험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한 직장인조차 떨어진 지갑을 주워 근처 편의점에 맡겼어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든 결과는 일관되었어요.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에는 지역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파키스탄에서 영국으로 이민 왔을 때의 기억이었어요. 런던 동부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겪었던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이 생각났어요. 8살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길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아버지가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상황들이 제 유년기 경험과 대조되었습니다. 만약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사회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선진국이란 경제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 기간이 절반 지났으니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취재 8일째, 저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봉구의 낡은 주택가였어요. 화려한 강남이나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진짜 한국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경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30년 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빨래가 걸린 베란다와 작은 화분들이 소박한 생활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이거야. 한국도 역시 겉만 번지르르 하지. 노인은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손수레가 기울어져 폐지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노인은 허리를 굽혀 하나씩 주워 담으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준비하며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늘진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소외된 노인이 홀로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셋이 노인에게 달려왔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떨어진 폐지를 주워 손수레에 넣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학생은 노인의 손수레 뒤쪽을 잡고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걸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학생들은 노인과 함께 약 200m를 걸어갔어요. 큰 길가에 도착하자 노인이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메고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연출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제가 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저는 노인을 따라가며 더 관찰했습니다. 10분 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경비원이 나와서 노인에게 물 한 병을 건네줬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인사하자 경비원은 자연스럽게 손수레를 밀어주며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함께 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같은 동네에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었어요. 무거운 짐을 든 아주머니를 도와주는 젊은 남성, 길을 잃은 어린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상점. 주인,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지나가던 회사원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며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찾으려 했던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대신 더욱 감동적인 장면들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노인을 도운 장면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 자연스러움과 당연함이 진짜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본 순간 자연스럽게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영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사회였어요. 만약 그때 저희 가족이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는 그 이야기들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낮에 목격한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생들이 노인을 도운 모습, 경비원의 자연스러운 친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작은 배려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1992년 파키스탄에서 런던으로 이주했을 때의 일들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저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런던 동부타워 햄릿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첫날부터 아이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을 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책가방이 찢어져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과 어른들이 저를 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책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넘어져 장을 본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진 적도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구경만 했을 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나야 했어요. 아버지는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 달 생활비가 들어있었어요. 택시 회사에 신고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집세를 내려고 했는데 결국 연체료까지 물어야 했어요. 저희 가족이 겪은 수많은 외면과 냉대가 생각났습니다. 영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어요.
그것이 선진국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어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지난 8일간 촬영한 모든 영상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사람들, 길을 알려준 시민들, 짐을 들어준 학생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본 노인을 도운 학생들의 모습이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마치 가족을 돕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일까요? 경제적 풍요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동체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영국에서 자란 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배려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하게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고요. 영국 본사에서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구체적인 성과를 재촉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본사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재 10일째 오전, 런던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톤이 평소보다 강경했어요. 취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국의 가짜 이미지를 폭로하는 결정적 영상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10일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영상 파일 127개, 사진 284장, 그리고 매일 작성한 취재 일지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기록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데이비드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제 뒤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실체를 영국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때라고 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과장된 한국의 이미지를 바로잡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결과를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27차례의 다양한 실험과 관찰 모두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은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현실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선전에 현혹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객관적 시각을 잃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더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만을 보도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취재를 나갔습니다. 명동과 홍대, 강남역을 다시 돌아다니며 추가 관찰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동 패턴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밤 11시에 호텔로 돌아와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7개의 영상 파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며 하나씩 검토했어요. 지갑을 돌려주는 시민들, 길을 안내해주는 학생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편집을 계속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들의 표정과 행동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연기나 가식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편집을 마치고 나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어요. 본사의 기대에 맞춰
한국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거나 제가 목격한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널리즘을 꿈꿔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고 믿어왔어요. 그 신념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설령 그것이 본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편집된 영상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솔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절대 왜곡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BBC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취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창밖으로 바라봤습니다. 10일간의 취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익숙한 런던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난 12일간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BBC 본부에 도착하자 데이비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취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편집된 영상 일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체 내용은 생방송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들이 그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그는 방송 전 최종 검토를 요구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생방송 당일 오전,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오늘 할 말들을 정리했어요. 12일간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영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 7시 뉴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주 앵커 사라 존스가 저를 맞았어요. 그녀는 오늘 방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는 중요한 보도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카메라 테스트가 끝나고 본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소개하며 한국 취재 배경을 설명했어요. 최근 영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과도한 찬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직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편견과 선입견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찾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한국은 달랐다고 말했어요. 12일간 진행한 27차례의 실험과 관찰 결과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지갑 분실 실험에서 100% 반환율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어요. 대중교통에서의 질서의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자발적 문화,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영상 자료도 함께 보여줬어요. 스튜디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라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보도와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노인을 도운 장면, 경비원의 자연스러운 친절,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려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이 연출이 아닌 일상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간 광고 시간에 데이비드가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답했어요. 후반부에서 저는 개인적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어린 시절 영국에서 겪었던 사회적 냉대와 한국에서 목격한 따뜻한 배려를 비교했어요.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되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벗고 조용히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국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제 방송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어요. 일부는
제가 한국의 선전에 현혹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증언에 공감을 표했어요. BBC 경영진은 저에게 징계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한국 취재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한국인들의 진솔한 모습들이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해줬어요. 진실은 때로 우리의 편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이 가진 조용한 힘이었습니다.